잠들기 전 듣는 한국사 이야기. 오늘 밤은 함께 긴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우리 땅에 흘렀던 시간들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따라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고요한 아침의 나라. 고조선 그 시작. 기원전 2333년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는 그 해이지요. 물론 이건 신화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신화 속에도 진실은 있어요. 고조선은 실제했던 우리의 첫 국가였습니다.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까지 넓은 땅을 다스렸던 나라. 비파형 동검이라는 독특한 청동검을 만들었고 팔조법이라는 법률도 있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가 되되 용서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규칙들이었습니다. 삼국시대로 가는 길. 고조선이 한나라에 무너진 뒤 한반도에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생겨났어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 땅은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 나라가 점점 커졌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가 시작된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세 나라의 숨결. 고구려, 저 북쪽의 강인함. 고구려는 추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몽이 졸본에 세운 작은 나라는 점점 강해졌어요. 태왕릉비,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비를 아시나요? 높이가 6m가 넘는 거대한 비석입니다. 거기 새겨진 글자들이 말해줍니다. 옛적의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광개토대왕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영토를 크게 넓혔고 신라를 도와 왜구를 물리쳤습니다. 그의 아들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백제의 한성을 공격해 계로왕까지 죽였어요. 을지문덕 장군도 있었죠. 수나라 3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살수 대첩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시는 그대의 지략이 천문에 통하고 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시를 보내면서요. 하지만 고구려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 앞에서요. 668년의 일이었습니다. 백제 문화의 꽃. 백제는 세련됐습니다. 온조왕이 한강유역에 세운 이 나라는 문화적으로 매우 발전했어요. 무령왕릉을 아시나요? 1971년에 발견된 그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유일한 백제 왕릉입니다. 그 안에 있던 유물들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금으로 만든 관 장식, 은으로 만든 팔찌, 청자. 백제는 일본에 많은 문화를 전해줬습니다. 왕인 박사가 천자문과 논어를 전했고 아직기가 한자를 가르쳤어요. 불교도 건축기술도 모두 백제를 통해 일본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의자왕 때 백제는 나당연합군에게 무너집니다. 660년이었어요. 계백 장군이 5천 결사대로 황산벌에서 싸웠지만 오만 신라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신라는 처음엔 작았습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발전했어요. 하지만 신라에는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화랑도. 진흥왕이 만든 화랑도는 청소년들의 교육기관이었어요. 세속오개를 지키며 심신을 단련했습니다.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부모를 효도로 섬긴다. 친구를 믿음으로 사귄다.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신라의 진짜 힘은 외교였어요. 당나라와 손을 잡아 백제를 무너뜨리고 고구려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나라마저 한반도에서 몰아냈어요. 매초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이긴 겁니다. 676년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통일신라, 그리고 찬란한 문화. 불국토를 꿈꾸다. 통일 후 신라는 평화로웠습니다. 경주는 동양 최대의 도시 중 하나가 됐어요.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요. 석굴암을 아시죠? 김대성이 만들었다는 그 석굴. 자연 동굴이 아닙니다. 인공으로 만든 석굴이에요. 360여 개의 돌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본尊불을 보면 그 얼굴이 참 평화로워요. 미소 짓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는 것도 아닌 그냥 고요합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잔잔해지는 그런 얼굴. 불국사도 있었죠. 석가탑과 다보탑. 두 탑은 너무나 달라요. 석가탑은 단순하고 균형 잡혀 있고 다보탑은 화려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함께 서 있으면 이상하게 조화로워요. 골품제의 그늘. 하지만 신라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너무 엄격했어요. 성골은 왕이 될 수 있었고 직골은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6등급 이상의 관직에 오를 수 없었어요. 최치원이라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과거에 급제했어요. 황소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우고 귀국했죠. 하지만 육두품이었기에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은둔했어요. 해인사로 들어가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런 불만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새로운 시대를 열다. 후삼국의 혼란. 9세기 말 신라는 약해졌습니다. 지방에서 호족들이 세력을 키웠고 결국 새로운 나라들이 선포됐어요. 견훤이 후백제를, 궁예가 후꼬구려를 세웠습니다. 다시 삼국시대가 된 거죠. 궁예는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신라 왕족 출신이라 주장했고 관시법이라는 신통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점점 폭정을 했습니다. 의심이 많아져서 신하들을, 심지어 자신의 처와 아들들까지 죽였어요. 그러던 중 918년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왕건 고려를 세우다. 왕건은 달랐어요. 호족들을 포용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왕비가 29명이었다고 하니까요. 각 지방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어 세력을 안정시킨 겁니다. 후손에게 남긴다며 훈요 10조를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상적이에요. 차령이남, 공주강 밖의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라. 후백제 지역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려는 이 지역을 차별했어요. 이게 나중에 김부식과 묘청의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936년 고려는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고려, 귀족들의 시대. 광종의 개혁. 고려 4대 왕 광종은 강력한 왕권을 원했습니다. 958년 과거제를 시행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죠.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노비안건법도 실시했어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풀어주는 제도. 이것도 호족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너무 급진적이었어요. 많은 귀족들이 숙청당했습니다. 광종 말년은 공포정치에 가까웠어요. 문벌 귀족 사회. 성종 때부터 고려는 안정됐습니다.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를 펼쳤어요. 그리고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됐습니다.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사회. 대대로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서로 혼인관계를 맺으며 세력을 유지했어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 넷이 모두 왕비가 됐어요. 한 집안에서 4명의 왕비를 낸 겁니다. 권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결국 이자겸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합니다. 하지만 문벌 귀족의 시대는 계속됐어요. 무신정변. 1170년 의종 때였습니다. 무신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능력이 있어도 출세할 수 없었고 문신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의종이 놀러가는 도중 한 문신이 무신 김보당의 수염을 불로 태우는 장난을 쳤어요. 그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정중부, 일방 등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문신들을 죽이고 의종을 폐위시켰습니다. 무신 정권이 시작된 거죠. 이후 고려는 100년 가까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최충원, 최우, 최항, 최씨 가문만 60년 넘게 집권했어요. 대몽항쟁 1231년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최우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어요. 몽골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이 주력이었으니까 바다를 건너올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육지에 남아 몽골과 싸워야 했어요. 김윤호 장군이 충주에서 몽골군을 막았습니다. 살리타라는 몽골 장수를 죽이기도 했어요. 처인성 전투였죠. 하지만 전쟁은 길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계속됐어요. 이 기간에 8만 대장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는 염원으로요. 8만여 개의 목판에 5천만 자가 새겨졌습니다. 지금도 해인사에 보관돼 있어요. 800년이 지났는데도 온전합니다. 6번째 이야기 고려의 석양. 원나라의 간섭. 결국 고려는 항복했습니다. 1259년 태자 왕전운 날 원종이 몽골에 가서 항복 의사를 밝혔어요. 이후 고려는 원나라의 부막국이 됐습니다. 왕들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했어요.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관직 이름도 바뀌었어요. 중서문화성은 첨입으로, 상서성은 밀직사로. 격을 낮춘 겁니다. 하지만 고려의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공민왕이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공민왕의 개혁. 공민왕은 원나라가 약해진 틈을 탔습니다. 친원파 세력을 숙청하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땅을 되찾았어요. 관제도 원래대로 복구했습니다.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어요. 권문 세족들이 빼앗은 땅과 노비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 한 겁니다. 하지만 저항이 심했습니다. 권문 세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신도는 결국 처형됐고 공민왕도 시해당했습니다. 새로운 세력의 등장.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세력이 자랐습니다. 신진사 대부라고 불린 이들이에요.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른 중소지주 출신들. 성리학을 공부한 이들은 불교 중심의 고려를 비판했어요. 이성계라는 무장도 있었습니다. 왜구를 토벌하고 홍건적을 물리치며 명성을 얻었죠. 1388년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를 치러 가던 이성계가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거예요. 우왕을 폐위시키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392년 이성계는 왕이 됐습니다. 조선이 시작됐어요. 7번째 이야기 조선, 새로운 아침. 한양 그리고 경복궁.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정도전이 설계를 맡았어요. 풍수지리를 고려하고 유교 이념에 맞춰 도시를 계획했습니다. 경복궁이 지어졌어요. 근정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정사를 논하는 공간. 하지만 태조는 오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들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왕자의 난. 1차 왕자의 난. 방원이 형 방석을 죽였습니다. 정도전도 죽였어요. 2차 왕자의 난. 이번엔 형 방간을 제거했습니다. 방원은 결국 왕이 됐어요. 태종입니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습니다. 의정부와 육조를 정비하고 호패법을 실시했어요. 신문고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처가인 민씨 가문을 숙청했고 자신의 사위들까지 제거했습니다. 권력의 분산을 막기 위해서였죠. 세종 꽃피우다.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세종입니다.
세종은 학문을 사랑했어요. 시편전을 만들어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업적은 훈민정음이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1443년에 만들어서 1446년에 반포했어요. 양반들은 반대했습니다. 최만리 등이 상소를 올렸죠. 한자가 있는데 왜 새 글자를 만드느냐고. 하지만 세종은 밀고 나갔습니다. 과학기술도 발전했어요. 장영실이 앙부일구, 자경루, 치구기를 만들었습니다. 칠정산이라는 천문도도 만들었죠. 사군 육진도 개척했습니다. 북쪽 영토를 넓힌 거예요. 김종서가 육진을, 최윤덕이 사군을 개척했습니다. 세종은 1450년에 승하했습니다. 8번째 이야기 혼란과 극복. 사화의 시대. 연산군은 폭군이었습니다. 무사화, 갑자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생모 윤씨가 태빗됐던 일을 알고 나서 더 심해졌습니다. 중종 반정으로 쫓겨났고 중종이 즉위했어요. 중종 때는 조광조가 나타났습니다. 개혁을 시도했죠. 하지만 기묘사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명종 때는 을사사화가 일어났어요. 살인파는 계속 탄압받았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력을 키워갔어요. 선조와 임진왜란. 1592년 4월 13일 부산포에 왜군이 상륙했습니다. 조선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200년 가까이 평화가 계속됐거든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했고 무기도 낡았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한양이 함락됐어요.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곽재우, 조헌, 고경명, 양반독, 평민독, 승려도 함께 싸웠어요.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산도대첩, 명량해전, 23전 23승.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33척의 외선을 13척으로 막아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승리였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7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었어요. 조선은 폐허가 됐습니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광해군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명나라와 후금청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어요. 명나라를 도우라는 요구에 군대를 보냈지만 강홍립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항복해도 좋다고 실리를 추구한 겁니다. 하지만 서인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명분을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이런 외교는 비난받았습니다.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것도 문제가 됐어요.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됐어요. 병자호란의 치욕. 인조는 친명배금 정책을 폈습니다.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쳐들어왔어요. 1636년 병자호란입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47일을 버텼지만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삼배구고두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어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됐습니다. 치욕적이었지만 이를 통해 조선은 현실을 배웠어요. 실리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9번째 이야기 문화의 꽃. 영조와 정조. 18세기 조선은 안정됐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폈어요. 당파 싸움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탕평비를 세우며 모든 당파를 고르게 쓰겠다고 선언했죠. 균역법도 시행했습니다.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어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준 겁니다.
하지만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는 불행했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뒀고 사도세자는 굶어 죽었어요.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입니다. 정조는 문예 부흥을 이뤘어요. 규장각을 설치해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초계문신 제도를 만들어 인재를 키웠고요. 수원 화성도 건설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그 근처에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정약용이 설계했고 거중기 같은 과학기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지었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꿈꿨어요. 하지만 1800년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49세였어요. 실학의 발전. 조선 후기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났습니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들은 현실의 문제를 고민했어요. 토지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했고 상공업을 발전시키자고 했습니다.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학론도 나왔어요. 정약용은 특히 대단했습니다. 5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목민심서에서는 지방관의 자세를 논했고 경세유표에서는 정치제도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학은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했어요. 오늘은 한국 역사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엔 한국 현대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르르 단잠 주무시길 바랍니다.